자, 과학기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3번을 하면서는 제일 잘 알아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념들은요, 국어 선생님들은 몰라요. 늘 얘기하지만, 국어 선생님은 정확하게 바이오 매스가 뭔지 모릅니다. 에스테로화가 뭔지 모르고요. 에스테는 이름만 들으면은 게임 채널 이름 같다고. RPG 게임 채널 이름 같잖아, 에스테르. 하나 좀 있을 것 같잖아. 크로와 에스테르. 그러니까 웹소설 같은 데 나올 법한 이름이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연구를 해서 내는 선생님, 리스펙입니다. 네. 과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독서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나와져 있는 이유들이나 근거들을 본문에서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지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둔 상태로, 그리고 내가 이 공부들을 사탐과탐하듯이 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용일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과탐, 사탐처럼 공부를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빨리 풀고 다시 확인하고 등급이 높게 나온다 이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본문을 줘요. 그러니까 보다가 기억이 안 나면 혹은 모르겠으면 본문을 읽고 푸시면 돼요. 많이들 놓치는 부분들이 마치 문학 여러 번 보고서는 들어가지고 푸는 것 마냥 독서를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풀려고 하는데, 이 독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철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AI 기술이 함께 있어요. 역사와. 그럼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예요. 물론 반복해서 하면은 외워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외운 상태인데 여러분 수업을 막 5번, 6번 반복을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문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등장을 하는 건가,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연료로 길고 느린 자연적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화석 연료와 달리 짧고 빠른 인위적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와 바이오 연료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화석 연료는 길고 느린 자연적 과정, 바이오 연료는 짧고 빠른 인위적 과정. 화석 연료는 여러분들 알죠? 말 그대로 화석이라든가 석탄 이런 것들이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바이오 연료는 뭐다?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화석 연료는 대기 오염 배출량이 높다 낮다? 높다. 바이오 연료는 하지만 어떻다? 낮다. 자, 이산화탄소량은 어떻다? 화석 연료 높다. 근데 바이오 연료는 어떻다?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석 연료의 양이 크거나 같을 거예요.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는 CO2의 양이 바이오 연료에서 배출되는 CO2의 양과 크거나 같을 겁니다. 다만 바이오 연료는요, 그 재료로 사용되는 바이오 매스가 뭘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식물로도 사용된다는 얘기죠. 식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는요, 왜 이래? 이 식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식물이 광합성할 때 뭘 쓰죠? CO2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CO2를 O2로 만들어요. 산소로.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결국 나오는 양은 비슷해. 근데 여기 있는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바이오 매스가 식물이 있기 때문에 배출시킨 CO2를 다시 뭐 하는 거야?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배출량은 크다 적다? 적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순 배출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이 질문. 소신발언 하자면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세조류를 바이오디젤로 원천을 삼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바이오디젤은 바이오 연료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미세조류는 그러면 바이오디젤의 재료인 뭐가 되는 거죠? 바이오 바이오디젤의 재료인 뭐가 된다? 바이오 매스가 되는 거다. 조류는 민물과 바닷물뿐 아니라 폐수와 열수에서도 서식하는 수생식물로 그 종류 또한 지구상에 확인된 것만 3만 종이고 10만 종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조류는 광합성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물을 생산하면서 산소를 배출한다. 아까 전에 적었죠? 현재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할 정도로 지구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류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에 흡수시켜 온실 효과를 완화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산소를 절반, 전체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절반 정도를 공급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온실 효과도 완화한대요. 온실 효과를 완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류가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에 흡수시켰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완화하는 거고요.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할 정도로 지구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물을 생산하면서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문장에 다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유를 물어보면은 문장을 보시고서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조류 중에서 단세포 미생물을 미세조류라고 하는데 지구 환경에서 미세조류는 막대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여 환경에 도움을 준다. 기존 식용작물에 비해 단위 미터 오일 생산량이 50배에서 10배 정도 많고 매일 수확할 수 있다. 4번, 5번이죠. 대량배량 6번까지. 그러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 조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이오 매스, 즉 바이오 연료의 재료가 되는 바이오 매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일 생산량도 기존 식용작물에 비해 높고요. 매일 수확할 수 있고요.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고요. 많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할 환경에 도움도 주고요.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에 흡수시켜 온실 효과를 완화하기도 하고요.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장점들이 있죠. 이 장점들은 따로 조류나 미세조류의 바이오매스 이용 시의 장점이라는 거죠. 미세조류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5단계는 균주 선택, 배양, 수확, 지질 추출, 바이오디젤 전환이다. 총 5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 단계 뭐예요? 균주 선택 단계라는 거죠. 배양할 적절한 미세조류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때 고려할 요인들은 여럿이지만 성장 속도, 수확률 및 오일 수득률이 중요하다. 균주 선택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미세조류라는 것을 왜 이래? 미세조류라는 것을 뭘로 사용해야 돼요? 바이오매스로 만들어내서 이걸 바이오 연료로 결국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미세조류를 배양할 겁니다. 그럼 이 미세조류의 아기 상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미세조류의 아기 상태, 아기 상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균주 선택 단계라는 거죠. 그때 그 균주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엄마 아빠 고르는 거지. DNA를, 좋은 DNA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때 DNA의 중요한 요소들은 뭐라는 거야? 성장 속도, 수확 효율, 오일 수분율이라는 거죠. 왜? 결국 기름 뽑아내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대요? 세포벽이 있대요.
세포벽에 있는 미세조류의 수확 효율과 오일 순율은 세포벽에 없는 미세조류에 비해 낮대요. 근데 중요한 건 미세조류는 세포벽은 일반 박테리아에 비해 두꺼워 파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대. 아,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면 세포벽이 얇거나 없는 균주의 개발은 에너지나 비용 절감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아기를 만들 때 DNA 설정에 얘가 배양을 하고 미세조류로 나타났을 적에 세포벽이 얇거나 없는 균주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할 역할이에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어, 열심히 좀 일하라고 제가 전할게요. 두 번째 단계죠. 배양 단계입니다. 이제 키우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애기들이 이제 씨앗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열심히 키워줘야죠. 미세조류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러면 키우는 단계, 즉 배양 단계에서는 미세조류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바이오매스를 생산한다. 여러분들도 성장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배양은 에너지원에 따라 자가 영양 배양. 그러니까 스스로 영양소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 크는 겁니다. 타가 영양 배양은 뭐예요? 먹이를 계속 주는 거죠. 혼합 영양 배양은요? 두 가지 섞은 거죠. 미세조류로부터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인 자가 영양 배양은 광합성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빛을 사용하여 자가 영양 배양의 에너지원은 빛이다라는 거죠. 무기탄소인 이산화탄소를 유기탄소인 유기물로 변화한다. 타가 영양 배양은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자가 영양 배양에 비해 세포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장점 첫 번째 성장 속도가 빠르고 호기성 세균으로 오염될 가능성도 낮다라는 거죠. 또한 폐수에 있는 유기물의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수 중에 유기물을 제거하여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그러니까 폐수에 있는 거를 만약에 사용했을 때는 폐수를 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거죠. 혼합 영양 배양은 상이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조류를 함께 배양하여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탄소를 분리시키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의 흡수에 효율적이면서 바이오매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염의 위험도 적으며 바이오매스 조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배양 중 생산된 유기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세조류 자체의 침전을 유발하여 수확의 편리성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인지. 그저 이거는 확인해야죠. 혼합 영양 배양의 방식과 어? 그 장점들입니다. 그냥 그 장점들만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고은 씨, 예비 씨 아시겠어요? 장점들만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장점들만. 왜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 두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가진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적으라고 하면 뭐만 적으면 돼요? 이것만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자, 세 번째. 키웠어요. 뭐 해야 돼요? 수확해야죠. 리터당 1, 2g의 옅은 농도로 존재하는 미세조류를 100배 정도로 농축합니다. 미세조류는 세포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단위가 매우 작고 세포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이 작용하여 안전한 분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미세조류를 수확하기 위해 응집, 침강, 여과, 원심 분리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모두 에너지가 많이 들어 상업화하기 쉽지 않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 상업화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유. 정전기적 청력이 작용하고 있어 안전한 분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농축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자석 나노 입자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학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 기술은 자석 나노 입자와 미세조류를 응집시키고 자력을 이용하여 응집된 미세조류와 나노 입자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 회수 후에는 미세조류와 나노 입자를 다시 분리하여 응집에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 나노 입자를 여기다 붙인 다음에 응집시키고, 그러니까 자석 나노 입자, 미세조류 응집, 그러고 나서 자력을 이용하여 회수하는 거죠. 자성이라잖아. 자석 그 성질 알지? 그냥 자석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된대? 미세조류와 나노 입자를 다시 분리한대요. 나노 입자 다시 쓸 수 있겠죠. 결국 근데 이런 자석 나노 입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전기적 청력이 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들의 전전기적 청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성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자석 나노 입자를 붙이기에 용이한 거죠. 용이, 용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지질 추출 단계죠. 미세조류가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지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엽록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지질은 두꺼운 세포벽 안에 일반적으로 기름방울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미세조류로부터 지질을 추출할 때는 효율적으로 세포벽을 파쇄할 방안. 아까 전에 세포벽이 있다 그랬죠? 어, 다른 생체 구성 성분 대비 지질 추출 효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콩에서 기름 뽑아내는 게 식용유잖아요. 근데 콩에 기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기름만 쏙 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요 녀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세조류로부터 기름만 쪽 빼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걸 많이 활용하고 있다? 유기용매 수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콩과 해바라기 씨 등으로부터 오일을 회수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 이를 미세조류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식용유 뽑아내듯이 미세조류로부터 기름 뽑아내는 거, 그걸 연구하고 있대.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 기술이. 바이오디젤 전환 단계는 지질을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통해 바이오디젤로 전환한다. 즉, 지질을 메탄올, 여기 뒤에 나오지만 여기 있는 메탄올은 뭐랑 섞인 거예요? 염기촉매랑 섞인 거예요. 몰라도 돼. 염기촉매랑 섞인 거야. 이 염기촉매를 섞은 이유는 이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잘 일으키려고. 이거를 잘 일으키려고 메탄올에다가 섞었다라는 거야. 그럼 염기촉매는 메탄올에 잘 섞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얻는데?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와 글리세롤 없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라는 거. 확인? 원활한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위해 촉매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황산, 염산과 같은 산촉매에 비해 수산화 포타슘이나 수산 소듐과 같은 염기 촉매가 반응 속도가 빠르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염기 촉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염기 촉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응물의 지질과 촉매의 혼합 및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염기 촉매에 메탄올을 녹인 균일계 촉매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균일계 촉매는 염기성 촉매고요. 염기 촉매고요. 이는 메탄올에 녹여서 사용한대요. 왜요? 혼합 및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러나 분리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누적되면 염기 촉매와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서 생산된 바이오디젤과 부산물의 분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비누화 반응이 뭔지 모릅니다. 솔직히. 중요한 건 뭐예요?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누적되면 염기촉매와 뭘 일으킨대요? 비누화 반응을 일으킨대요.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체상 염기성 촉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러면 요 문제점, 비누화 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뭐라는 거예요? 고체상 염기성 촉매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 고체상 염기성 촉매를 이용하면은 앞에 나와져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이제 염기성 촉매와 다르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비누화 반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몰라 이 새끼. 내가 그걸 알았으면은 본문과 안 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